그 집안의 가장은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적부터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터에 나갔고 밤이 깊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성실함 외에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돈도 크게 모으지 못했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지요. 그가 남긴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지켜온 허름한 집 한 채, 그리고 흩어져 살게 된 5남매. 그 집은 오래된 기와가 삐져나와 있었고 벽지도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지만 아이들이 뛰놀던 웃음소리와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의 따뜻함이 스며 있는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집은 점점 낡았고 자식들은 자라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홀로 5남매를 키웠습니다.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고 학교에 학비를 밀리지 않으려 밤잠을 줄여가며 공사판에 나갔습니다. 맏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말수 적고 고집센 성격이었지요. 둘째는 언제나 억울하다는 듯 불평이 많았고 셋째는 중간에서 치이며 늘 자기 몫을 못 챙겼습니다. 넷째는 자유분방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일쑤였고 막내딸은 오빠들과 터울이 많아 늘 외톨이처럼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5남매였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상처와 경쟁심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맏아들에게 일을 맡겼고 둘째와 셋째는 그만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넷째는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며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고 막내딸은 늘 미안한 마음으로 또 서운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5남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빈소는 슬픔으로 가득 차야 했지만 그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상주로 서야 할 맏아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며 모셨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내가 당연히 상주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는 형 옆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만 대접받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저 자리가 형 거네. 내가 아버지 일 도와준 게 얼마인데. 셋째는 형제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늘 중간에서 치이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요. 이번에도 조문객 맞이와 음식 챙기기를 맡으며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차올랐습니다. 넷째는 장례식 첫날조차 늦게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길이라 핑계를 댔지만 형제들은 역시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내딸은 울먹이며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시집가 살다 보니 아버지 곁에 있지 못했던 죄책감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오빠들이 주고받는 날 선 대화를 듣고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이웃, 옛 직장 동료,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와 절을 하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장례식이었지만 빈소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불편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술기운에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 집은 어떻게 할 건데? 5이 공평하게 나눠야지. 그 말에 맏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아버지 모시며 지켜온 집이야. 내가 상주고 내가 돌본 집인데 공평하게라니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셋째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또 돈 얘기잖아. 장례 치르기도 전에 이게 무슨 꼴이야? 막내딸은 그 소리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멀리서 달려와 마지막 인사만이라도 잘 드리려 했는데 오빠들의 싸움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막내딸은 장례식장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흐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땐 그래도 다 같이 모였는데 이제는 아버지 떠난 자리에서조차 서로 물어뜯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멀리서 들려오는 형제들의 언성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를 보내는 장례식장에서조차 형제들은 위로와 화합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단순히 유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서운함과 오해, 질투와 분노가 마침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빈소의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뒤 남은 건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슬픔 속에 서로를 위로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함 대신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맏아들은 여전히 상주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가장 오랫동안 모셨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곧 권리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을 지켰으니 아버지의 집은 내 것이어야 한다. 그 마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둘째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만 인정받았다는 서러움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농사일을 시킬 때도 시장에 부려먹을 때도 늘 형을 앞세웠습니다. 둘째는 늘 뒤에서 허드렛일만 했습니다. 내가 해온 고생은 다 뭐였나 결국 형만 기억에 남겠지. 셋째는 중간에서 치이며 살아왔습니다. 형과 둘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한쪽 편을 들지도 못하고 늘 애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장례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말도 이해는 가고 둘째 마음도 알겠다. 하지만 나는 어디에 서야 하지? 그의 혼잣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넷째는 원래부터 집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젊어서는 떠돌다시피 살았고 아버지 병간 후에도 크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느닷없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자식 아니냐. 아버지 재산 5이 나눠야 한다. 형제들은 혀를 찼습니다. 언제는 집에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막내딸은 여전히 눈치를 보았습니다. 멀리 시집가 살며 아버지 곁에 있지 못했던 미안함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산에 욕심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내 몫을 이야기하면 욕심 많은 걸까? 이렇듯 장례식장은 겉으론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감정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형,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그래도 말은 해야겠어. 아버지 집 우리 5이 나눠야지. 맏아들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너는 평생 어디서 뭘 했니? 아버지 곁 지킨 건 나야.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누가 냈는데? 내가 다 했잖아. 셋째가 나섰습니다. 형, 그래도 그 말은 너무 심하다. 둘째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자 둘째는 셋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늘 그 모양이야. 애매하게 굴면서 결국 아무 말도 안 하지. 내가 중간에서 한 게 뭐가 있냐? 넷째는 비웃으며 말했다. 웃기는구나. 나는 집안에 관심 없다 생각했지만 아버지 유산 얘기 나오니 할 말 많아지네. 솔직히 5이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냐? 막내딸은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들 지금 아버지 계신 자리 앞이야.
이런 말 하지 말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다른 이들의 고성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빈소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안에서는 형제들의 오래된 상처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다들은 억울했습니다. 내가 평생 희생한 걸 모른다고? 아버지 모시느라 내 젊음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똑같이 나눠? 그게 말이 되냐? 둘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형만 희생했냐? 나는 뭘 해도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았어. 내가 힘들게 벌어도 형만큼은 아니야라며. 평생 형만 편애했잖아. 셋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지. 늘 중간에 껴서 형도 둘째도 나를 필요로 한 적 없었어. 넷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다. 결국 돈 앞에서는 다 똑같구나. 막내딸은 복도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들의 갈등은 단순히 집 한 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쌓이고 쌓인 질투, 서운함, 외면당했다는 상처,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와 침묵이 만들어낸 깊은 골. 아버지의 장례식이라는 자리는 그 골을 덮기에는 너무나 얇은 천에 불과했습니다. 눈물과 향 냄새 속에서 형제들의 진짜 속마음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장례식장 복도에는 찬 기운이 맴돌았다. 밤새 타들어간 향 냄새와 희미한 국화향이 뒤섞였고 종이컵에 남은 미지근한 녹차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마다들은 머리맡에 종이를 펼쳐놓고 조문객 명단을 정리했다. 봉투 금액과 이름을 꼼꼼히 적어두는 그의 손놀림은 이전과 달리 딱딱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형, 명단은 내가 적을게. 둘째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괜찮다. 내가 하겠다. 마다들의 대답은 짧았다. 목소리 끝은 서늘했다. 그때 멀리서 사촌 고모가 허리를 펴며 들어왔다. 얘들아, 조문 온 사람들 봉투는 어디에 두니? 어제 거랑 섞이지 않게 잘 챙겨야지. 마다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옆 서랍을 열었다. 하얀 봉투 묶음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묶음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 여기 묶어둔 게 있었는데 마다들의 미간이 깊게 접혔다. 셋째가 재빨리 서랍을 뒤졌다. 의뢰용 수의와 향, 성냥갑, 볼펜 몇 자루뿐. 둘째가 어제 자신이 본 모양새를 떠올리며 말했다. 확실히 두 묶음이었어. 형, 어제 밤중에 정리하면서 여기 넣었다 그랬잖아. 그래. 마다들의 목소리가 건조했다. 그런데 하나가 없다. 순식간에 빈소 공기가 한 톤 더 가라앉았다. 사촌 고모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적잖은 돈일 텐데. 누가 가져갔다는 말이니? 그런 말은 삼가세요. 셋째가 먼저 나섰다. 혹시 다른 서랍에 옮겨 놓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마다들의 손은 이미 다른 서랍들을 열고 닫으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불안과 의심이 같은 속도로 자랐다. 막내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빠들 혹시 밤새 봉사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정리해 두신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말끝이 흐르는 순간 넷째가 비웃듯 코로 짧은 숨을 내쉬었다. 왜? 이런 데서 돈이 사라졌으면 누가 봐도 집안 문제지. 남 탓하긴 쉽네. 둘째가 곧장 받아쳤다. 집안 문제라면 내 말은 결국 우리 형제 중 누가 그랬다는 소리냐? 난 말 안 했어. 넷째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만 봉투를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분명하지. 모두의 시선이 마다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탁하고 깊었다. 어제 내가 묶어 넣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알고 있겠지. 말끝이 아슬아슬했다. 의심과 자책, 책임과 분노가 뒤엉킨 목소리였다. 셋째가 황급히 손바닥을 내저었다. 형, 잠깐만. 일단 CCTV부터 보자. 복도에 카메라 있잖아. 장례식장 측에 부탁하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사촌 고모도 거들었다. 그래. 그래야지. 사람 입으로 말하면 다 상처가 된다. 잠시 후 장례식장 직원이 와서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새벽 2시 언저리 빈소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검은 상복 차림에 누군가가 들어와 상옆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비닐봉지에 담아 다시 나갔다. 화면 속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에 가려 반쯤만 보였다. 하지만 걸음걸이와 어깨선은 낯이 익었다. 막내딸이 숨을 삼켰다. 넷째 오빠야. 넷째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이내 싸늘하게 굳었다. 뭐? 나라고? 새벽에 담배 피러 나가긴 했지. 근데 난 서랍에 손도 안 댔어. 둘째가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영상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럼 지금 장례식장에서 도둑이라 몰겠다는 거냐? 넷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가 뭐래도 난 아니다. 맏아들이 천천히 일어섰다. 말없이 한 발 내딛는 그의 발소리가 냉랭했다. 사라진 봉투가 어젯밤 여기 있었다. 그는 넷째를 마주 보며 낮게 말했다. 확실히 하자. 내가 아니면 그 비닐봉지 안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 열어보자. 잠시 침묵. 넷째의 턱이 굳었다. 주변의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막내딸이 안절부절 못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금방 다른 고성에 묻혔다. 그래, 열어보자. 넷째가 손으로 상 주위를 휙 가리켰다. 근데 어디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망신 주자는 거지? 여기서 하자. 둘째가 벌컥 말했다. 아버지 영정 앞이니 거짓말하기 싫을 테니 말이야.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다. 동네 이장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얘들아. 소리가 문 밖까지 나오더구나. 사촌 고모가 다급히 상황을 설명했다. 이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천천히 형제들을 둘러보았다. 아버지 가시는 자리다. 사람 망신 주고 남들 모아놓고 신랑이 할 일 아니야. 비닐봉지는 내가 맡을 테니 방 하나 빌려 조용히 확인하자. 틀린 게 없으면 당장 사과하고. 잠시 뒤 작은 접견실.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 막내딸, 그리고 이장과 사촌 고모가 둘러앉았다. 이장이 조심스레 비닐봉지에 매듭을 풀었다. 안에서는 흰 봉투 묶음 하나와 잡다한 영수증이 쏟아졌다. 사라진 봉투가 맞았다. 맏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명해라. 맏아들이 낮게 말했다. 넷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뱉었다. 어제 새벽에 형이 서랍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어. 조문객들이 오가고 술 마신 사람도 있고. 나는 잠깐이라도 안전한 데 옮겨두려고 했던 거야. 장례식장 사무실 금고에 맡기려 했는데 그 시간이면 문 닫아서 내 가방에 넣어둔 거지. 그럼 왜 아침에 바로 말하지 않았냐? 둘째가 이를 악물었다. 말하려고 했어. 근데 형이 새벽부터 날카롭게 굴길래 괜히 더 의심받을까 봐 타이밍을 놓쳤다. 접견실의 공기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졌다. 셋째가 조심스레 붙였다. 일단 돈은 그대로 있고 사라진 건 아니네. 그건 다행이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끝날 리가 없었다. 맏아들의 눈은 분노보다 더 오래된 그림자 불신을 품고 있었다. 왜 내가 옮겨? 차분하지만 낮게 깔린 목소리. 아버지 모신 건 나다.
조문 봉투도 내가 정리한다. 다들 잠든 시간에 내가 왜 제멋대로 손을 대? 넷째가 한숨을 내쉬었다. 형, 늘 형 것이야. 늘 형이 정한다.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그랬지. 나도 이번만큼은 도움이 되고 싶었어. 내 방식대로. 둘째가 쓴 웃음을 흘렸다. 내 방식이란 게 말없이 가져가 자기 가방에 넣는 거냐? 그래, 넷째가 맞받았다. 내가 서툴렀다. 그래도 일부러 훔친 건 아니다. 순간 막내딸이 울컥하며 말했다. 오빠들 제발.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지금 필요한 건 서로 믿는 거지 서로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이 작게 흔들렸다. 이장이 봉투를 정리해 상자에 넣으며 말을 맺었다. 돈은 원위치. 오늘 일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다만 그는 형제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너희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 얘기가 아니다. 그 긴 세월 누구는 인정받지 못했다 하고 누구는 책임만 떠안았다 하고 그 응어리가 터진 거다. 조문객 없을 때 밤에 차분히 얘기해라. 사람 많은 데서 고성 눕히면 소문만 난다. 문을 나서며 넷째가 조용히 말했다. 형, 미안하다. 내가 아침에 바로 말했어야 했는데. 맏아들의 대답은 짧았다.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손 떼지 마. 점심 무렵 친척들의 발길이 한 차례 빠지고 빈소에는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셋째가 정갈하게 국과 밥을 놓았다. 모두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무심히 던진 사촌 형의 말이 기름처럼 번졌다. 근데 너희 아버지 평생 모은 적금은 어디 갔냐? 예전에 작은 통장 몇 개 있다던데. 형이 관리했지 않냐? 모두의 시선이 다시 맏아들에게 꽂혔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놓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에 맡기셨다. 병원비 나가고 집 수리하고 남은 건 많지 않다. 둘째의 눈꼬리가 날카로워졌다. 왜 우린 몰랐냐? 아버지가 원하셨다. 아버지가? 둘째가 비웃었다.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편하게 꺼낼 줄은 몰랐네. 셋째가 끼어들었다. 둘째야, 그만해. 아버지 뜻일 수도 있잖아. 넌 늘 그러지. 애매하게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둘째가 쏘아붙였다. 아버지가 형만 믿은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형 마음대로라는 뜻은 아니잖아. 막내딸이 어색하게 웃었다. 오빠들 어차피 유산 정리는 발인 이후에 법대로 서류대로 하면 되잖아. 지금은 법대로? 둘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법대로 가면 큰형이 모신 공이 사라져. 또 누군가는 그저 숫자대로 받겠지. 그게 공평해? 이번엔 맏아들이 막내딸을 보았다. 그래, 법대로 가면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법이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의 음성은 낮고 묵직했다. 아버지 병원에 밤을 지새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입원비 밀릴 때 대출을 누가 받았는지 법은 기록하지 않는다. 셋째가 눈을 떴다 감았다. 그럼 형, 어떻게 하자는 거야? 법 말고 형 마음대로. 맏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 깊숙이 한번 들이마시고 사진 속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 뒤에야 조용히 한마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그 짧은 말은 오히려 더 큰 소음을 불러왔다. 둘째가 벌떡 일어서며 상을 크게 밀쳤다. 그릇 몇 개가 탁자 끝에서 아슬아슬이 흔들렸다. 아버지를 당신 입으로 말하지 마. 평생 형은 아버지의 뜻 뒤에 숨어서 다 가져갔어. 인정도 결정권도 마지막엔 집까지. 공기 중에 서늘한 금이 번졌다. 셋째가 일어나 둘 사이에 섰다. 그만하라니까. 넷째는 입꼬리를 올렸다. 봐라. 결국 이 얘기야. 집 통장 아버지의 뜻. 남는 말은 그뿐이지. 그때였다. 문 바깥에서 옅은 웅성거림이 일더니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청첩장의 금박 같은 반짝임 대신
그의 명함은 무채색이었다. 은행 마크가 큼직하게 박혔다. 실례합니다. 상주분 되시는가요? 맏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상주와 형제들을 둘러보고 깎듯이 허리 숙였다. 이런 자리에 송구합니다만 고인께서 보증인으로 서신 대줄건이 하나 있어 긴급 안내가 필요해 왔습니다. 정적. 한순간 장례식장의 소리들이 멎은 듯했다. 둘째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뭐라고요? 남자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작년 넷째 분 성함으로 난 소액 운영자금 대출 보증인 고인 성함. 연체가 되어 보증인 사망으로 채무 승계 안내를 드리리라. 목소리는 예의를 지켰지만 문장은 차갑게 떨어졌다. 넷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내가 다 갚을 거였다. 둘째가 그를 돌아보았다. 내가 언제 어떻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넷째가 더듬었다. 장례 끝나고 정리하려고 했어. 남자는 상주를 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중히 문서를 전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발인 이후에 연락 주시면 협의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상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섰다. 하지만 봉투가 남긴 흔적은 크고도 진했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막내딸이 먼저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오빠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넷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사업이 급했고 형한테 말하면 또 잔소리만 들을 것 같아서. 아버지는 잠깐 도와주신다고. 맏아들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둘째는 허탈한 웃음을 세어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결국 이런 식으로도 쓰였구나. 셋째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연체라니. 이장이 달려와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한겨울 강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상위 영정 사진 뒤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내려왔다. 막내딸이 놀라 얼른 받아들었다. 봉투에는 고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정리.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노트 한 권과 사용 내역이 적힌 영수증 뭉치, 그리고 짧은 편지. 읽어봐. 맏아들이 낮게 말했다. 막내딸이 울먹이며 편지를 펼쳤다. 얘들아, 내가 먼저 가면 괜히 싸우지 마라. 집은 오래됐지만 살 붙이면 아직 쓸만하다. 대출은 큰형 이름으로 갚아왔다. 넷째 일은 내가 보증 썼다.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은 적금은 통장 셋이 전부다. 장례 끝나면 고모와 이장과 함께 확인해라. 막내는 혼자 멀리 있어 늘 미안했다. 셋째는 늘 가운데서 수고만 했다. 둘째는 억울한 마음이 많았겠지. 큰형은 내 곁에 오래 있었다. 그래도 다섯이 다 내 자식이다. 다섯이 다. 막내딸의 목소리는 끝에서 부러져 나갔다. 방 안 구석구석까지. 다섯이 다라는 말이 오래 남아 울렸다. 둘째가 툭 내려앉듯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얼굴이 새하였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네. 맏아들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풀렸다. 넷째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셋째는 말없이 노트를 받아들었다. 낡은 볼펜 자국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날짜, 금액, 쓰임새. 아버지는 끝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노트 마지막 장, 낡은 잉크로 또박또박 적힌 한 줄. 빌린 건 갚고 받은 건 나누고 남은 건 잊어라. 그래야 산다. 오랜 침묵 끝에 맏아들이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조문 끝나고 다 같이 앉아. 아버지 노트부터 끝까지 읽고 적힌 대로 확인하자. 둘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도, 넷째도, 막내딸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아팠고 여전히 멀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글씨가 그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
같은 곳으로 당기고 있었다. 문 밖에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다시 향을 피웠다. 연기는 가늘게 가늘게 올라 영정사진 앞에서 한동안 머물다 사라졌다. 그 가는 연기처럼 세월의 앙금도 이렇게 조금씩 풀리면 좋으련만 아직은 몰랐다. 그 밤이 그들에게 또 한 번의 파도를 데려올 줄은. 밤이 깊어가자 조문객들의 발길이 조금씩 줄었다. 빈소 안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남았다. 향 냄새가 잦아든 자리에는 묵직한 피곤함과 긴장감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형제들은 도망칠 수 없는 진실 앞에 마주 앉아야 했다. 작은 접견실 안, 낡은 노트와 편지, 영수증 뭉치가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장은 노트를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다. 고인께서 이렇게 꼼꼼히 기록하신 걸 보니 남은 건 이 노트대로 확인하는 게 가장 옳을 것 같네. 오늘 밤에 다 보자. 그래야 더 이상 의심도 억울함도 남지 않을 게야. 형제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 속에는 지난 10년간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 금액, 사용처,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또 누구 대신 갚아주었는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마다 아버지의 숨결이 살아 있었다. 여기 봐라. 이장이 손가락으로 짚었다. 2017년 4월 둘째 전세금 보태줌 1천만 원.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둘째가 황급히 얼굴을 들었다. 그건 맞아. 그땐 내가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해서 돈이 급했어. 형제들한텐 말 못했지. 아버지께서 빌려주신 거라 생각했는데. 맏아들이 묵묵히 둘째를 바라보았다.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하면 형은 또 내가 무책임하다며 비난했을 거잖아. 아버지께서도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셨고. 셋째가 중얼거렸다. 결국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네. 누구한테 얼마 보탰는지 다 적으셨네. 노트 다음 장. 2019년 9월 셋째 사업 실패 대납 700만 원. 이번에는 셋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나도 기억한다. 그때 가게가 망하면서 빚 독촉이 심했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서셨다. 난 다 갚지 못했다. 아버지가 대신 막으신 줄은 몰랐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그냥 아버지가 걱정 말라 하셔서 빚쟁이들이 안 오길래 정리된 줄로만 알았다. 둘째가 비아냥거렸다. 역시 너도 말 안 했네. 결국 우리 모두 아버지한테 기대면서도 모른 채 했던 거잖아. 셋째가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나도 부끄럽다. 다시 다음 장. 2020년 11월 넷째 사업자금 대출 보증 3천만 원. 매월 이자 대신 납부. 넷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땐 정말 잘 될 줄 알았다. 아버지가 보증만 서주시면 은행에서 쉽게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성공하면 제일 먼저 아버지 집을 고쳐드리려고 했다. 근데 사업은 망했고 결국 아버지가 이자까지 대신 내셨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졌다. 눈물만이 무겁게 떨어졌다. 막내딸은 숨을 고르며 노트를 넘겼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막내 혼수 시집 갈 때 도와줌 500만 원. 막내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 몰랐어. 그땐 남편 쪽에서 도와준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가 내 혼수까지 보태주셨구나.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내가 제일 멀리 있어서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형제들은 말이 없었다. 한 장, 또 한 장. 노트는 단순한 돈의 내역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해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누구 하나 외면하지 않고 모두 챙기려 했는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둘째는 씁쓸히 말했다. 결국 아버지는 평생 우리 뒤지를 막느라 본인 노후는 다 흘려보내신 거네. 셋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는 다들 자기 사정만 앞세우고 아버지가 대신 떠안으신 줄도 모르고 살았어. 넷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아버지 덕분에 버텼는데 결국 빚만 남겨드리고. 맏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생각난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다 내 형제다.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알겠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허물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기록으로 남겨 싸우지 말라고 하신 거다. 막내딸이 흐느끼며 말했다. 결국 우리 모두 아버지의 빚을 지고 살았네. 돈의 빚만이 아니라 마음의 빚도. 이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밤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 침묵을 지켜주는 듯 세상은 고요했지만 형제들의 가슴은 요동쳤다. 그날 밤 그들은 노트를 덮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각자의 죄책감과 상처, 그리고 사랑의 증거였다. 그제야 형제들은 깨달았다. 진짜 문제는 집 한 채나 통장이 아니었다. 평생 자신들의 사정을 감싸준 아버지의 손길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사실이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밤, 장례식장은 잠시 고요에 잠겼다. 향 냄새가 여전히 은은했고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은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동안의 다툼과 폭로, 눈물과 고백은 모두 이 자리에서 터져나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뒤에 찾아올 결말이었다. 형제들은 다시 한자리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아버지의 노트와 편지가 놓여 있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에는 후회와 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흐른 뒤 맏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늘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임도 권리도 내게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아버지는 내게만 기대신 게 아니었다. 모두를 챙기셨고 모두를 품으셨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둘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난 평생 형을 원망했다. 아버지가 형만 편애한다고 믿었어. 그런데 사실은 나도 아버지에게 많이 받았구나. 전세금 보태주신 것도 그렇고. 근데 나는 그걸 고마움보다 서러움으로만 기억했네. 내가 틀렸어. 그의 눈가가 젖었다. 셋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늘 중간에서 치이며 소외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내 실패까지 감싸주셨더라.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늘 작아 보였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고 있었네. 넷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나는 변명할 자격도 없다. 아버지가 보증까지 서주셨는데 나는 망해서 그 빚을 남겼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나. 다만 내 남은 인생은 아버지께 빚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막내딸은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난 멀리서 지내며 늘 죄책감만 느꼈다.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혼수까지 챙기셨네.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나는 그걸 몰랐어. 형제들의 고백은 하나하나 무겁게 방 안을 메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무게 속에서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 그들을 싸우게도 했지만
동시에 화해의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을 차렸다. 간단한 밥과 국, 김치뿐이었지만 예전 어린 시절처럼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침묵이 길었지만 그 침묵은 싸늘하지 않았다. 조심스레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오랜 세월 묵혀온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달인 날 아침,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영정 앞에서 형제들은 나란히 섰다. 함께 아버지를 배웅하며 눈물과 함께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만큼은 5남매가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형제들은 다시 모였다. 이장은 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말했다. 고인께서는 남은 적금 세 통장 외에는 큰 재산이 없으시다. 집도 낡아 팔아도 큰 돈은 안 될 거야. 하지만 고인께서 남기신 기록과 말씀,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일 게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덜 받았는지 따지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모두에게 닿아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다. 둘째가 말했다. 이제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하자. 빌린 건 갚고 받은 건 나누고 남은 건 잊자. 맏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셋째와 넷째, 막내딸도 잔잔히 동의했다. 그 후 형제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았다. 여전히 서로의 차이는 있었고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전화를 외면하지 않았다. 명절이면 함께 모였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버지의 노트를 떠올리며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양보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울림을 느꼈다. 30년 동안 보험을 하며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지만 장례식장에서 드러난 이 형제들의 진실은 유난히 기억에 남았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허전하고 쓸쓸하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남은 이들이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원망으로 채우면 평생 상처가 되고 사랑으로 메우면 새로운 출발이 된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 빌린 건 갚고 받은 건 나누고 남은 건 잊어라. 그래야 산다. 그 문장은 단순한 가훈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였다. 형제들은 늦게나마 그 지혜를 깨달았고 우리에게도 그 울림은 남는다. 침대에 누워 들으면 잠이 잘 오는 남의 집 이야기.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드러난 형제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려드렸습니다. 좋아요 1번, 화면 2번 톡톡 눌러주시면 제가 기억을 더듬어 꺼내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은퇴한 미경의 창고 속 또 다른 이야기들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좋은 밤 되세요.